체크인스탁입니다. 알파경제의 김종일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과연 트럼프 2.0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당시를 다시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게인 2016인지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증시 분위기인데요. 이 부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일단 여러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어제자로 나온 리딩투자증권의 리포트에서 트럼프와 관련된 우려가 조금 너무 심한 것 아닌가. 그래서 트럼프가 실제로 됐을 때 일기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그렇게까지 우리가 조금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뉘앙스의 보고서가 나왔죠. 물론 그 풀 리포트를 읽어보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의 얘기지만 그렇게까지 우리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결론이라고 제가 보기엔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제 생각은 또 어떻게 다른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리포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림들 중에서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먼저 지금 중국과의 무역 수지죠. 그러니까 트럼프 때 그렇게 싸웠어도 무역 정책 불확실성은 올라갔으나 실제로 중국과의 무역 교역액이 줄어든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바이든 정부 되고 나서도 엄청나게 그 중국을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중국과의 교역액,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다시 된다고 해서 무역 분쟁이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60%의 관세 때리고 저 무역 수지가 크게 줄어들고 중국과의 무역액이 감소할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게 대답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 2기잖아요. 4년이면 끝이고 여기에서 이제 물러나면 트럼프는 더 이상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는 없거든요. 자신의 프락시를 세워서 다음 대통령을 내세울 수는 있겠지만 다음 프록시가 자기 트럼프의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최소한 흉내라도 내지 않을까라는 정도. 그래서 실제 그것이 미국 물가로 뭔가 큰 압력으로 다가오거나 미국 기업들이 대거 일어나서 트럼프에 반대하거나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면 실제로 일정 부분은 단행할 가능성, 품목별로는 단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증가하는 저 무역 수지 흑자와 무역액의 증가가 아마도 정체될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미국이 멕시코라든지 다른 나라를 통해서 대체할 수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뭔가 나서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또 하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저런 정책 불확실성이 올랐다가 실제로는 다 대부분 되고 나서 떨어졌으니 지금은 올라가고 있으나 되면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저 그림에서 보시면 변동성이 언제 가장 제일 증가했는지를 보시면 트럼프의 법적인 리스크가 늘어나고 트럼프 임기 말기에 갔을 때 오히려 저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초기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오케이, 트럼프가 됐으니 다 같이 하나의 미국으로 만듭시다.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트럼프가 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든지 트럼프 정책에 반대하는 어떤 극렬 분자들의 움직임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과연 저게 안정적으로 갈까? 반대로 트럼프가 되지 않았을 때 트럼프 극렬 지지자들이 또 예전처럼 난리를 친다면 그건 또 불확실성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11월 달에 선거인단 선거에서 이긴다면, 투표인단 선거에서 이긴다면 그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끝인지 아니면 여전히 유지될 것인지는 아직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지 2016년과 동일하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러니까 2016년은 힐러리가 그래도 바로 전화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나타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마지막은 이제 물가입니다.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바로 저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실제로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들도 다 트럼프 일기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뭔가 굉장히 시끄러웠지만 물가 측면에서의 큰 문제는 없었다. 근데 지금 바이든 때 물가가 급등한 게 바이든의 잘못이 일부 있다라고 하지만
엄청난 돈을 투입한 게 분명 영향을 줬겠지만 실제로는 팬데믹 영향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뭐 미국 내에서 아무것도 만들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해외에서 비싸게 사오고 뭐 공급이 끊어지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사람들 기억 속에 트럼프 때는 굉장히 물가가 안정돼 있다는 시각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되면 물가가 과연 가라앉을까요? 관세 부여하면서 뭐 수입 물가 같은 것도 올라갈 수 있고 미국이 장기 물가가 안정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디플레를 수출해 줬기 때문인데 그 중국 디플레 수출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트럼프 때도 물가가 혹시 오르진 않을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은 어쨌든 중물가가 거의 고착화된 상황입니다. 예전처럼 뭐 제로 물가로 가서 금리도 다시 제로로 가는 그런 상황은 뭐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과연 트럼프 2기는 저 때처럼 안정적인 물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2016년과 비교해서 경기의 흐름이 다르고 대중부 압박 강도가 달라질 수 있고 물가의 레벨도 전체적으로 달라진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2016년이 다시 올 가능성, 그러니까 2016년과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11월 달에 선거인단 투표가 끝나고 1월 달에 본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변동성이 더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 다른 점은 미국 증시의 레벨이 트럼프 1기 때와 지금은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때 증시가 올랐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 미국의 밸류에이션과 현재 미국의 밸류에이션이 과연 같은가를 따져봤을 때 역대급으로 비싼 미국의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물론 그 과거 1999년 2000년 넘어올 때 그 버블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실적을 내고 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이고 AI라고 하는 게 분명히 실체가 있어서 그때와 다르긴 하지만 역대급 밸류에이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 보면 지금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안정적인 흐름으로 예측하기보단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방향으로 보시는 게 저는 좀 더 맞지 않나. 그래서 한 타임 쉬어가는 게 맞고 그다음에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더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라 그다음 뭐 비중을 조금 축소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레포트에서는 그때 2016년 트럼프 1기 들어왔을 때와 다르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다. 그 부분은 없는 거죠. 다른 부분만 좀 다루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제 2016년도에 이러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트럼프 2기가 된다고 해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뉘앙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될 거다라는 내용까지는 안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어떤 전망을 밝히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네. 그래서 그때는 변동성도 좀 컸고 그리고 또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때와 지금이 또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일단은 김 이사님은 그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나서 선택을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 증시 너무 긍정적으로 볼 때는 아니다라는 기존의 의견을 계속해서 주시고 계시는데요. 일단 미국의 대선 이와 관련해서 증권사 레포트를 통해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지나치게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에서는 아이폰 16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건지 아닌지 좀 헷갈립니다. 얼마 전에는 중국에서 아이폰 16이 선전합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날 부품주들이 뭐 급등하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 나왔던 이 LG노텍의 실적은 초라하게 그저 없었고 그 이후에 또 중국 내에서의 애플의 휴대폰 판매량이 뭐 이렇다 저렇다 뉴스가 워낙에 좀 엎치락뒤치락해서 제품은 하나인데 뉴스가 뭐 이때는 잘 팔리고 있다 저 때는 아니다 뭐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일단 그 글로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준비된 그림부터 좀 볼까요? 일단 부진합니다. 전체적으로 판매가 좀 올라왔다라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지금 증가율 기준으로 봤을 때 판매량은 약간 올랐는데 증감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대비해서 효과가 없었다. 그렇다면 항상 이 시기에 나오는 건 아이폰인데 아이폰이 나와봐야 별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달 판매는 별로였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제가 그림이 너무 많아서 지역별 그림은 가져오지 않았는데 지역별로 살펴보면 명확합니다. 미국 올라가고 다른 지역 다 내려가고.
그래서 아이폰 출시가 된 미국에서 아이폰 교체 수요 정도가 나오면서 미국은 좀 탄력적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중국은 로컬 브랜드들의 신제품이 없고 재고 조정이 나타나면서 중국이 급락했고 인도 플랫, 나머지 지역 거의 플랫 혹은 소폭의 약세. 이렇게 떨어지면서 일단 전체적으로는 탄력이 좀 둔화되는 양상입니다.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폴드가 별로고 그다음에 S 시리즈는 그래도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지역을 제외한 전체적인 판매는 거의 플랫, 마이너스 플랫 정도, 그러니까 소폭의 약세 정도, 약보합 정도의 흐름을 보이면서 판매량을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스마트폰과 관련된 전체적인 판매는 뭐 아이폰 16으로 인해서 1억 대를 넘었다고는 하지만 시장 전체에 뭔가 펄스를 주거나 그러니까 움직임을 줄 만한 어떤 충격을 주거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비 시즌에 다시 뭐 대거 증가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뭐 미국 그다음에 아이폰이나 갤럭시의 전체적인 판매량도 그렇게 뭐 인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애플 인텔리전스도 공개를 하고 이것이 추가로 뭐 탑재가 되고 이런 얘기 있던데 이것이 아이폰 16의 현재 판매에 뭐 다른 변곡점이 된다거나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런 분석은 없나요? 네, 근데 애플 AI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평가가 뭐 정확하게 크게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뭐 예전처럼 뭐 나오기만 하면 모두가 막 흥분하고 더 사야 되겠다, 뭐 정말로 좋다 이런 뭐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뉴스도 제가 뭐 최근에 찾아보지 못한 것 같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애플 그 관련된 AI가 나왔지만 과연 다른 회사와 차별화된 애플만의 서비스가 존재하는가? 앞으로는 생길 수 있겠으나 지금 당장은 그 정도의 시장에 효과를 주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다 부정적이라는 거냐라고 반문하시면 어제 이미 그저께인가요? 이미 답을 드렸죠. 지금 퀄컴의 새 칩이 나왔고 이 새 칩을 단 중국의 신제품들이 11월 달에 대거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이폰과 갤럭시는 아마 뭐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으로 더 플러스 효과를 보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고 뭐 큰 할인 판매가 아니라면 근데 뭐 아이폰 나온 지 뭐 한 달밖에 안 돼서 할인 판매를 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봐야 되겠고 갤럭시야 뭐 연중 내내 할인 판매하니까 뭐 큰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 중국의 신제품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는 11월 달에 중국 판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누구냐 따져보면 삼성의 1, 2분기, 삼성전자 1, 2분기 실적을 끌어올렸던 DDR5의 실적과 연관되어 있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저는 4분기에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미 월요일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삼성전기 같은 중국의 아직도 카메라 모듈을 포함한 많은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2분기에 실적 개선 가능성을 엿봤던 건 2분기에 중국 로컬 브랜드들의 신제품이 대거 쏟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11월 달에 새 제품 죄송합니다. 퀄컴의 신제품, 새 칩을 단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도 11월 달에 있다면 그와 관련된 부품 수요가 올라가면서 3분기 실적, 뭐 삼성전기는 선방했다 정도의 평가가 나오는데 뭐 그걸 뭐 선방이라고 볼지는 뭐 각자의 판단은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지금 그렇게 뭐 예상했던 것만큼 나쁘진 않았다 정도의 평가가 나오는데 그와 관련된 뭐 기대가 이어진다면 뭐 삼성전자나 삼성전기와 관련해서는 조금 우리가 주가의 움직임이 먼저 나타날지 그러니까 실적이 당연히 나중에 나올 거니까 주가의 움직임이 먼저 나타날지 여부 그다음에 신제품들이 나오는 11월 달에 그런 신제품들의 반응을 한번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뭐 화웨이라든지 오포, 비보, 뭐 그다음에 뭐 샤오미를 포함한 주력 회사들, 중국의 주력 회사들이 구글의 엘리트 칩을 탑재해서 신제품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고 그 안에 인박스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이라든가 각종 부품들이 더 고급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의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향보다는 중국향이 IT 부품에서는 좀 더 낫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애플은 LG노텍의 실적에서 봤듯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누구도 수익을 못 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LG노텍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중국의 순우광학도 같이 뭐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애플 벤더로서 애플 비중이 높은 아시아 업체들은 다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뭐 대만의 라간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들 종목은 다 지금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판매가 아주 급격하게 늘어서 뭐 예전 대비해서 YOY로 뭐 한 20% 뭐 이렇게 늘어나면 또 다르겠죠. 근데 지금 뭐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애플이 계속 가격적인 압박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아이폰 부품주는 판매가 갑자기 뭐 예상외로 대거 급증하지 않는 이상 중국 로컬 업체들 쪽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거기 핵심은 삼성전기보다는 삼성전자다. 삼성전자가 결국은 레거시 D램의 판매가 늘 때 실적이 좋았고 그렇지 않을 때 실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삼성전자의 최근 반전도 이런 흐름들을 조금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엔비디아 이슈도 일부 있었겠지만 엔비디아 이슈야 뭐 삼성전자가 끝까지 확인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건 믿을 수 없는 얘기고 그렇다면 말씀드렸던 2분기까지 실적을 끌어올렸던 레거시 D램, 레거시 D램이라는 얘기는 좀 그렇죠. DDR5의 판매가 다시 이제 재고를 좀 쌓아두고 실제로 신제품을 출시하는 구간에서의 물량 유입이 있을 것인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IT 부품 섹터에 대해서도 아이폰 16 판매 부분과 함께 다뤄봤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적 발표 한창이죠. 그리고 실적 발표 시즌 늘 중반 넘어가면은 소비재 쪽 내수 섹터에서 실적의 바통을 이어봤습니다. 아직은 나온 기업보다 나올 기업들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인데요. 3분기 내수 실적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계속해서 좀 봐도 될지 4분기 소비 시즌을 앞두고는 있는데 이미 좀 선반영이 됐다라는 시각도 일부 있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수, 뭐 의류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많은데 지금 유통업계 분위기는 좀 어떤지 이번 3분기 실적은 어떨까요? 네, 일단 뭐 9월 달을 살펴봤더니 뭐 최악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3분기 GDP를 보면 지금 한국은행 예측에 5분의 1이 나왔는데 0.1이 나왔는데 그럼 내수는 근데 괜찮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내수가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내수의 분위기가 전혀 좋지 않은데 내수가 어떻게 버텼을까를 저는 뭐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판매업체들의 흐름을 봤더니 온라인도 늘기는 했지만 저 늘어나는 강도가 과거 대비해서 뭐 엄청나게 줄어든 상황이고요. 오프라인은 뭐 당연히 마이너스가 났고요. 그다음에 뭐 대형마트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부진한데 편의점 정도가 조금 올라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편의점도 옛날처럼 뭐 담배 같은 것들 올라가기 어렵고 의외로 이제 뭐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물건 판매가 뭐 드라마틱하게 증가했다. 좀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9월 달 한 달의 흐름이니까 뭐 7, 8월 달의 흐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온라인의 증가분은 뭐 아시다시피 추석 선물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렇게 본다면 의미 있게 뭔가 내수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를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 도소매 업체에서 찾아보기에는 쉽지 않다.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가뜩이나 사실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유통업계 종목군들인데 계속해서 뒷걸음질을 치게 될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봐야 될지도 알려주세요. 네, 일단 우리가 10월, 그다음에 9월이라고 하면 중국의 대표적인 소비 시즌이기도 하고 휴가 시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오면서 뭔가 조금 개선된 실적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실제로 뭐 일부 뭐 실적이 괜찮았던 뭐 강원랜드는 뭐 외국과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회사들 정도를 제외한다면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뭐 호텔 신라를 포함한 종목군들의 주가 약세도 뭐 이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소비에 연관되는 면세점도 뭐 예전만큼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하기엔 어렵고 뭐 올리브영 정도가 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뭐 상장돼 있는 또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간접적인 영향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의미 있는 그 흐름은 없는데 실제로 이제 각 그 온라인부터 오프라인까지 업체들에서 품목별로 쭉 살펴봤더니 제일 좀 심각해 보이는 건 의외로 의류 소비더라. 그 의류 소비가 전체적으로 다 내려앉았다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지금 준비된 그림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내려앉은 상황. 그런데 이 9월 달이 어떤 달입니까? 9월, 10월이 겨울을 대비하는 달이거든요. 원래 많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많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겨울 제품들이 가격이 제일 비싸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그와 관련된 기대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현재 이런 상황이 나온 것은 뭐 두 가지 이유겠죠. 일단 너무 따뜻했다라는 것, 너무 더웠다라는 것. 그래서 뭐 9월 뭐 추석 때까지도 뭐 반팔 입고도 에어컨 더워서 켜고. 엄청나게 맞아요. 힘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 부분을 반영하면서 의류 소비가 좀 줄어든 게 아닐까라는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좋은 게 없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뭐 최악으로 가고 있고 뭐 주가도 지금 뭐 보시면 다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뭐 괜찮았던 FNF도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뭐 영업무역도 뭐 그 스캇 그 고급 자전거가 계속 문제거리가 되고 있어서 여전히 뭐 실적이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소위 이제 의류업체 쪽에서 좀 볼만한 업체들의 실적이 전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름부터 계속 이슈가 되었는데 아무도 아마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지금 대서양의 온도, 해수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이 원인을 아무도 모릅니다. 해양학자도 모르고 기후학자도 모르고 원인을 몰라요.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것은 이쪽에 그 대서양의 대순환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표층수가 전체적으로 돌고 그다음에 심층수가 올라오면서 지구 기후 전체를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이 시스템 자체가 망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 예전부터 나왔는데 그게 그 라니냐예요? 아니 라니냐는 대서양 온도가 떨어지는 게 라니냐고요. 네. 생각보다 적도 기준에서 올라가면 이제 엘니뇨고 떨어지면 라니냐인데 엘니뇨가 얼마 전까지 있다가 갑자기 라니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측 불가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엘니뇨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될 거다.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라니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의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지금 만약에 이런 순환 시스템이 깨진다. 그래서 저 밑에 차가운 심층수와 위쪽에 따뜻한 표층수가 잘 섞이지 않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 어느 날은 영하 20도 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영상으로 막 돌아오는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투마로우급의 상황이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11월 달까지는 지금 더워진 공기가 위쪽으로 밀고 올라오면서 북반구가 대부분 따뜻한 날씨를 보이는데 12월 달에 갑자기 급격하게 추워졌다가 네? 1월 달에는 또 갑자기 급격하게 따뜻해지는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최근에 뭐 외신이라든지 최근에 뭐 과학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물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너무 따뜻해서 겨울에 대해서 뭔가 여러 가지 불안한 얘기가 나오지만 야 지금 이렇게 따뜻한데 뭘 대비를 하냐라고 했다가 갑자기 뭐 12월 됐는데 영하 뭐 20도로 떨어져 버리면 그때야 뭐 사람들이 뭐 옷을 사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영업무역은 그걸 떠나서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의 예측을 떠나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좀 터닝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뭐 영업무역 정도를 한번 관심을 가지고 뭐 이런 기후 관련 얘기도 한번 계속적으로 챙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이게 트럼프가 되고 나면 관심이 더 떨어질 것 같기는 한데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인가요? 말일까지 COP29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기후협약 관련된 회의가 바쿠,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데 뭐 그 안에서 이번에 최대 이슈 중에 하나는 결국은 돈 모으는 거예요. 이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네. 기금을 모으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봐야 되는데 그 회의 앞두고 기후 얘기를 가장 싫어하는 트럼프가 만약에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뭐 그와 관련된 또 문제는 어떻게 전개될지도 한번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내수 의류 얘기하다가 갑자기 대서양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날씨의 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의 소비 패턴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여기까지 투자 아이디어로 좀 확대시켜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인 스탁 마무리 짓겠습니다.